주간 브리핑. 2016년 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정의길 국제 에디터석 선임기자의 샌더스는 리얼리스트가 될 수 있나라는 기사의 내용 일부를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경선에서 그의 선전은 힐러리 클린턴의 독주에 대한 양념 정도로 치부됐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조 야는 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지지율 통계를 보면 2월 1일 열리는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에서 그의 지지율은 46%로 힐러리 클린턴과 동률이다. 11월 초까지도 둘의 지지율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힐러리가 앞섰다는 얘기죠. 다음 경선지인 뉴햄프셔에서는 54대 39로 샌더스가 압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진정한 시험대는 아이오와가 아니다. 그를 향해 거세지고 있는 여론의 공세다. 우리에게 익숙한 색깔 공세라 하겠다. 그에게 사회주의자, 빨갱이라고 딱지 붙이기 시작한다. 또한 무책임한 선동꾼이라는 공세도 있다. 그가 말하는 공약은 세금 인상과 유럽식의 성장 침체만 부를 것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필패론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원들이 사회주의 소유권과 대규모 세금 인상, 정부의 역할을 극적으로 확대시킬 샌더스를 지명한다면 그들은 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샌더스는 이런 공세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 정치 정화, 월스트리트 규제, 대학 무상교육,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 등으로 미국의 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을까? 사실 미국의 정치인과 정책 노선은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로 구분된다. 1930년대 공황을 극복하고 민주당 전성시대를 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남부의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손을 잡고서라도 진보의 가치를 확대했다. 메카시즘의 주역 리처드 닉슨은 대통령이 되니까 중국과 손을 잡는 식으로 미국 외교의 대전환을 해서 미국 냉전 승리의 기초를 닦았다. 샌더스도 루스벨트와 닉슨의 냉혹한 리얼리즘을 구현할 수 있을까? 네, 우리의 고민과 많이 중첩돼서 더욱 흥미로워지는 미국 대선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경향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곧 도입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반발합니다. 그 이유는 사드 시스템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 때문입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 북부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1200km를 넘어서고 파장도 짧아서 정밀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 레이더는 일본 오키나와에도 배치돼 있지만 주한미군에 둔다면 중국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의 정밀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중국의 반발을 감안해서 정부는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탐지거리 600여 킬로미터인 종말 단계 요격용 레이더 모드로 운용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 해상의 이지스함과 우주 정찰 위성 등과 함께 가동하면은 종말 단계 레이더라 하더라도 전방 전개 요격용 레이더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지스함, 우주 정찰 위성과 함께 가동하면은 이게 1200km를 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걸 중국이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지요. 그런 중국한테 이거 600여 킬로미터밖에 못 봐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통하겠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국은 유승민이 아닙니다. 오늘자 한겨레에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의 연재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좀 긴데요. 버릴 게 없습니다. 경청해 주시죠. 핵실험 직후부터 청와대에 의한 설익은 대책이 남발되면서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방부와 통일부의 신중론을 제압한 청와대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튿날 조간신문들은 확성기 방송이 박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대서특필했다. 박 대통령이 천명한 6자회담 무용론, 5자회담 개최 역시 외교부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박 대통령이 직접 논의를 주도하고 외교부는 뒤늦게 대통령 발언으로 인한 부작용을 수습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대통령 담화에서 최초로 검토한다는 입장이 개진되고 나서 국방부가 뒤늦게 이를 보완하는 모양새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안에서조차 외교안보 라인이 박 대통령의 발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허둥댄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조율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회의를 열 틈도 없이 박 대통령이 미리 결정을 하고 나서 부처가 뒤늦게 지침을 받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이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안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종합대책이나 일관된 목표 제시도 없는 공황 상태에 내몰리게 된다. 여기서 박 대통령의 행태는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고 보자는 것과 같은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대북 경제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으면 중국이 반발하는 사드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검토 문제는 뒤로 미루는 것이 현명했을 것이다. 외교가 전면에 나설 때는 군사는 뒤로 물러나 있다가 외교가 실패했을 때 나서도 늦지가 않다. 그러나 외교와 군사 조처가 혼재돼 동시에 쏟아져 나오면 우선순위에서 혼란이 생기고 서로가 그 효과를 잠식하게 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면서 중국의 책임론을 거론하자 이틀 만에 중국은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서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매몰차게 거절하는 태도를 취했다. 사드 배치 등을 앞세워서 우리가 중국을 압박하는 태도를 취하려면 한미 간에도 충분한 정책 조율을 거쳐야 한다. 북핵 실험 이후 한미일의 군사적 결속이 강화되고 사드 배치 주장이 거론되자 중국은 이를 자신에 대한 견제로 인식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고려해서 대주변국 외교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와 함께 상황에 맞는 주변 외교의 방향과 원칙을 세워야 했다. 그러한 전략적 구상이 준비되기도 전에 대북 확성기 방송 체계,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사드 요격 미사일 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의 군사 조처를 숨가쁘게 쏟아냈다. 이후 미국의 무관심, 일본의 지도국 행세, 중국의 냉대가 차례로 나타나면서 한국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사드 요격 미사일 체계는 작년에 애슐린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사드는 현재 생산 중인 무기라면서 당장 한국에 배치할 사드 포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밝혀 논란이 종결된 사안이다. 지금 당장 사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부지 조성, 포대의 완전한 무장, 비용 분담 등에 대한 재반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이 소요된다. 당장 사드 포대 배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반도 배치를 거론하는 것은 당연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레토릭, 즉 수사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이런 압박으로 과연 중국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과 군사적 긴장까지 감수하며 거꾸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초래된 한국 사회지도층의 공황상태, 즉 리베카 솔릿이 말한 엘리트 패닉의 전형이다. 엘리트 패닉이란 국민은 냉철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데 정작 나중에 책임 추궁을 두려워하는 국가 지도층이 먼저 혼란에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진솔하게 국민에게 고백하고 다음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토대만이라도 구축하겠다는 나름의 목표 제시가 있어야 한다. 당장 해결될 북핵 문제가 아니라면 장기적 안목에서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종합하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한반도 구상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아니고 설익은 대책이 계속 남발되면서 주변국 외교가 파탄으로 가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이런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계속해서 이완구 1심 유죄 판결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성완종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했던 신문이죠.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여러 여권 실세 중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법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인터뷰 내용과 그가 남긴 메모지가 신빙성이 있다며 이완구 전 총리 단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했지요. 나머지 실세에 대한 금품 제공 인터뷰도 있는데 검찰이 이거는 미리 무혐의 처분한 점, 이 점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기춘에게 10만 달러, 허태열에게 7억 원 이렇게 제공했다고 인터뷰했는데 검찰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해서 이들을 사실상 처음부터 수사선상에서 배제했고 메모지에 등장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비서실장 등도 더 이상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 니들이 봐도 이상할 겁니다. 또 다른 경향신문 기사 이어갑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역시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점차 코너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보다 홍준표 지사 측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데다 법원이 성완종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는 등 홍준표 지사의 방어벽이 점차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사람이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지만 그의 주장과 동선, 주변 인물들의 정황 증언을 종합해서 이완구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 지사의 경우 돈을 전해준 중간 전달자까지 존재합니다. 게다가 그 중간 전달자 살아있지요. 검찰은 2011년 6월 국회의원 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 지시로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이 사람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홍준표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꾸린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성완종과 홍준표 사이를 잘 아는, 엮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바로 윤승모 씨인데
홍준표 지사의 측근들이 윤승모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안 준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회유했다는 증거도 법원에 제출됐지요. 여기에다가 이완구 전 총리 재판부가 성완종 전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나 메모지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도 홍준표 지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생일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홍준표 경남지사. 그 위에 드리워진 성완종의 그림자. 성완종이 스스로 목숨 끊기 직전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 그리고 제가 홍준표가 당 대표 나왔을 때, 예. 경남지사는 홍준표 있잖아요. 그게 한 10년, 11년 그때일 텐데. 11년쯤 될 거예요. 예. 내가 홍준표를 잘 알아요. 예. 잘 아는데 2011년 될 겁니다. 6월 달쯤 되는데. 예. 내가 그 사람한테도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 친구한테 내가 1억을 전달해줬고. 그때는 이제 저것 된 거죠. 대표 경선할 때. 예, 내가 그때 무슨 때. 공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아무 조건 없이. 응? 예.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고. 홍준표는 당대표 때 썼던 돈 1억은 마누라 비자금이라고 강변. 경선 비용도 있고 해서 어디 돈 구할 데 없느냐. 그래 하니까 집사람이 6월 23일 날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국회 보자기에 싸줍디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정치자금 계좌에 현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정치자금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 수표를 바로 발급받아가지고 당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성완종이 준 돈이었음이 드러나는데, 즉 홍준표에게 돈을 준 성완종의 메신저 윤승모 씨를 회유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검찰은 홍 지사 측이 윤 씨의 진술을 막으려고 세 차례 회유를 시도했는데 이런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윤 씨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홍 지사 측근인 A대학 총장이 윤 씨에게 말을 맞춰달라고 요구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고 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윤 씨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김혜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윤 씨를 직접 만나 다시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당한 홍준표, 법정에 이틀간 출두하고 법정에 들어가기 전 홍준표 지사는 취재진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참소도 당하는구나. 고인이 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냐는 질문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건 아주 불쾌한 질문이에요. 받은 일이 없고 성완종이도 잘 몰라요. 내가 홍준표를 잘 알아요. 홍 지사는 공판 중에 법정 경위가 만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껌까지 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 안에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검사들에게 호통을 치고 훈계를 하는 등 계속해서 검찰과 날선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다 홍 지사 측이 검찰 수사가 허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 과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맞받아치자 홍 지사가 수사를 모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신도 수사를 잘 알고 있다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친 겁니다. 이 때문에 재판장에게서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며 제지를 당했습니다. 반면 홍 지사는 법정을 나서며 검사들이 덫을 놨는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후배 검사들을 향해서는 뻔뻔하다, 당당하지 못하다며 불평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홍준표가 성완종 덕에 한나라당 대표가 된 뒤 했던 국회 연설. 저는 일당 800원을 받던 일용직 경비원의 아들이었습니다. 5.16 직후 고리 사체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사채업자에게 머리를 잡혀 길거리를 끌려다니던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저를 집권당의 대표로 만들어주신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자식으로 태어나서 못 가진 서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못 가진 서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치열했던 변방의 삶을 이어오면서 젊은 시절부터 저는 소중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진 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본격화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김종인이 했다는 점이 이 뉴스의 핵심입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최근 논란 중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으로서 제대로 처리를 했다면 이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복지를 하겠다고 했으면 이를 감당할 재원 조달 노력을 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직접 공격했습니다. 또 선거 때는 국민에게 약속하고 선거가 지나가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도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정부 여당 비판은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주인공이란 점을 10분 활용한 것이라고 경향신문은 풀이했는데, 누구보다도 내막을 잘 아는 만큼 직접 정권 심판론에 불을 댕긴 것인데, 사실상 당대표 자격인 김종인 위원장은 4월 총선을 위해서 쟁점 사안들에 대한 목소리를 더 키우고 여당 대표와의 협상에도 직접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4월 총선에 대구에서 출마하는 박근혜 정부 내각 또 청와대 출신을 일컫는 이른바 진실한 친박 후보 논란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친박계 내에서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역 정서를 감안하지 못한 채 후보들을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조선일보와 가진 통화에서 대구에서 이른바 진박 마케팅은 초기 접근이 잘못됐다. 이 때문에 뜻하지 않게 조롱거리가 되고 구태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물갈이 대상으로 꼽히는 현역 의원들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반성입니다. 최경환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이른바 진박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으면 부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친박계인 윤상현 의원도 지역 유권자들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고 후보를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인상을 준 것은 잘못됐다,
진박으로 불리며 조롱거리가 된 것은 잘못된 전략 탓이 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전략을 누가 세웠을까요? 그리고 지역 유권자들의 정서를 이렇게 한없이 안이하게 인식한 자는 누구일까요? 물갈이 대상으로 꼽히는 현역 의원들을 피해자로 인식시켰다. 이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 피해자로서 두둔받고 있는 비박근혜계에 대한 맹공을 퍼붓겠다. 전략을 바꿔서. 이런 뜻인지. 네. 하여간 비박들에 대한 맹공을 퍼붓겠다. 이런 뜻이라면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갈 길 바쁜 와중에 지지율 하락으로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와 소통합회도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1월 4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새누리당이 39%, 더불어민주당이 20%, 국민의당은 1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은 갤럽 조사에서 지난해 말 20%대를 기록했지만 이달 내내 계속 하락해서 12%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이달 초까지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1위를 달리던 호남 지역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은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갤럽의 호남 지역 조사만 보면 1월 첫째 주 41%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번 주 25%로 하락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회의와의 소통합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호남이 원하는 것이 호남을 우대해 주는 것, 이건가요? 아니면 정권 교체인가요?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면 지지율은 계속 추락할 것입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서 누가 살아남겠나? 이런 제목의 한겨레 토요판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나는 행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대에 누여요.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도 크면 어떻게 하느냐? 행인의 몸을 잘라버립니다. 침대보다 작으면 행인의 몸을 늘려서 이 침대에 맞추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행인은 죽지요. 자, 그런데 침대 크기에 꼭 들어맞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침대의 크기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저성과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양대 지침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직장인들은 출근이 두렵습니다. 요건을 엄격히 해서 남용을 막겠다고 했지만 누구나 저성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서는 애당초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정부는 저성과자를 해고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사용자가 평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성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국내 기업들의 인사제도는 엄밀한 공정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501개 국내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설문한 결과를 정리해서 지난해 말에 펴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저성과자를 선별하는 기업의 수가 70개, 그런데 1년 단위로만 평가한 회사가 29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1년 단위 평가라면은 단 한 번이라도 하위 등급에 머물면 저성과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 평가로 업무 평가를 하는 기업의 비율이 67.1%나 됐습니다. 절대 평가 같은 경우 어느 적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모두 다 저성과자의 멍에를 벗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 평가를 하게 된다면 절대적 기준에서 성과를 냈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학에서의 상대평가 기억하시죠? A+ 다 줄 수가 없습니다. 단 몇 명만 줘야 합니다.
정부 지침대로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보다는 훨씬 더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저성과 해고 지침을 신뢰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저성과를 빌미로 한 부당 해고가 현실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경제의 속살 코너에서 이완배 기자가 지적한 대로 대신증권, KT 같은 회사들의 경우 바로 저성과를 빌미로 부당 해고가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복기해 볼까요? 대신증권은 2012년 노골적으로 설계는 직원을 육성하기 위함이지만 목표는 직원을 퇴출하기 위함인 상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대상자를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현업에서 배제시킨 다음 다른 영업점과 본사를 1, 2주 간격으로 오가도록 보직을 바꾸고 등산 뒤 정상에서 인증사진을 찍어오게 하거나 외부 인사 명함 10장 받아오기, 길거리에서 전단지 배포하기 등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시켜서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것이죠. 대신증권은 이 프로그램으로 2년여 동안 100명의 인력을 줄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퇴직이었지만요. KT의 경우 명예퇴직을 거부한 사람들을 부진 인력으로 분류해서 퇴출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내고 기존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생소한 일을 배정하고 단독 업무를 맡긴 뒤 목표 달성을 못하면 주의, 경고를 거쳐서 징계, 해고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단독 업무는 매우 황당한 일이 떨어지는데 114 안내원이었던 여성 직원에게 홀로 전신주에 올라가서 전화를 개통하거나 인터넷 회선을 연결하게 하는 일 등이었습니다. 여러 우려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성과 해고는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란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문제 대다수 임금 노동자 여러분의 일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과 후 학교 지식 라디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지식 라디오는요. 1교시 인문학, 2교시 영어, 3교시 역사, 4교시 예술, 5교시 특활, 6교시 어린이, 7교시 경제과학.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시민을 위한 지식의 장이 펼쳐집니다. 교양 있는 시민의 지식 충전소 지식 라디오는 팟빵 앱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김기성 한겨레 지역 에디터석 수도권팀 기자의 악마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악마는요? 라는 제목의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코너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악마 같은 시장이 있는 성남시를 출입하고 있는 김기성입니다. 저는 그동안 악마 같은 사람들을 참 많이도 봐왔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던 예쁜 어린이들을 끌고 가서 살해, 암매장한 극악무도한 인간을 비롯해서 길 가던 여성을 납치, 살해한 엽기 살인범도 보았습니다. 최근 친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주검까지 훼손한 끔찍한 부모도 제가 본 악마 같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산 악마도 보았죠. 혈맹을 지켜주겠다고 하고 와서는 한국 여성 윤금희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미군 병사 케네스 마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줄기차게 사건 사고를 담당하다 보니 악마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묘한 악마도 보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적한 바로 그 악마 말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과연 이재명 시장은 악마일까요? 그가 시행하는 청년 배당을 두고 청년을 상대로 한 매표 행위라고 새누리당은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남 청년이 그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비난해온 새누리당은 기겁했을 겁니다. 급기야 김무성 대표까지 나서서 순진한 청년들이 악마의 속삭임에 놀아나는 꼴을 못 보겠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거지요. 일부에서 상품권을 깡 해준다는 이야기가 돌자 김 대표는 거봐라, 야당 시장이 인기를 얻기 위해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깡은 분명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온누리 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 증권은 속성상 깡이 항상 존재합니다.
깡이 무서워서 상품권 발행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게 타당한 것일까요? 청년 복지 정책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부작용만 침소봉대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남시가 강행하는 복지 정책은 이것 말고 중학교 무상교복과 산후조리 지원 사업 등도 있는데 왜 청년 배당만 유독 세게 씹히는 걸까요? 자칫 청년층을 향한 총선 의제를 야당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구성원이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부의 재분배와 복지의 폭을 넓혀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노인과 마찬가지로 청년 역시 이 나라 구성원으로서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달콤한 독약이고 이를 보장하려는 사람이 정말 악마일까요? 저는 세월호 참사를 취재하면서 진짜 악마를 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아들과 딸, 아니 청년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 수장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까딱 안으며 지켜본 것도 모자라 왜 그들이 그토록 참혹하게 숨져갔는지 숨기기에는 숱한 진짜 악마들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간브리핑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